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에 맞춰서 밤새 비왔던 하늘도 맑게 개었습니다. 어린이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어린 아들과 딸이 지금 아빠 방송을 열심히 보고 있을 텐데 방송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린이들과 함께 또 부모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에답게 특별하게 특집 생방송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어제 논란이 됐었던 청문회 발언 논란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행복한 어린이날입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집에는 샹들리에가 무려 8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는 그 샹들리에도 다 집에서 쓰려고 산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명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집이 궁궐이냐라고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땀을 뺐다는데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죄송 장관 청문회. 언제까지 지금 장관 후보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만 들어야 됩니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임혜수 과기 장관 후보자는 세금 지각 납부 등 부끄럽다. 해외 출장에 가족 동반하는 것 면목 없다. 노영호 국토장관 후보자 관사 재테크 논란 반성한다 죄송한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아내 도자기 반입 불법 판매까지 송구하다. 야당에서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왔습니다. 어차피 하자가 있어도 청와대에서 임명 강행할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부부로 더 이상 성장이 어려워 결혼 끝낸다.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을 발표했는데 이들 부부가 이혼을 발표하면서도 성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성장이 어려워 결혼을 끝낸다. 사실은 빌 게이츠 부부의 결혼부터 화제였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표와 사원으로 만났다. 신화와 같은 결혼 스토리였는데 결국 이렇게 끝납니다. 안건은 146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이혼하면서 어떻게 분할할 건지도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부모 없는 하늘 아래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이틀에 한 명꼴로 우리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사진 한번 보시면 어린이날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이비 박스 아이들이 이틀에 한 명꼴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절반이 주민등록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구청에 신고도 안 하고 아이를 버린 겁니다. 출생 관련 복지 혜택에서 모두 다 이런 아이들은 배제됩니다. 자가분만이거나 부모가 아니면 출생신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한몫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환경도 녹록치 않을 탓이고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준비 없이 아이를 낳는 것도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버려진 아이들에게는 비극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어린이날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국민의힘의 김현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린이날이라 기분 좋고 희망찬 뉴스들만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어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조간신문들은 청문회에 나온 장관 후보자들의 해명이 황당하다라는 논평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톱뉴스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집에는 샹들리에가 무려 8개나 있었군요. 그런데 이게 집에서 다 쓰기 위해서 사들인 거다라고 해명을 해서 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발표가 경험이 없었고 저도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고 사려듣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여름 공부하고
청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일지도 모르겠는데 죄송 청문회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아내가 도자기 등을 반입을 해서 불법 판매했다라는 의혹,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강하게 제기했는데 장관 후보자가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도자기만 수천 점, 값비싼 샹들리에만 집에 8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 물건들 중에 별도로 관세 신고한 물건 있습니까? 일단 이삿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얼핏 보아도 수천 점이 넘죠?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영국의 베르사유에 주말에 본인들이 쓰는 물건들을 예나 가져서 아니면 파는 얘기하시고 시장이 있습니다. 저 많은 장식품을 어떻게 가정생활에만 사용한다 이해가 가요? 비싼 부분들도 있지만요. 가시면은 50센트나 1파운드, 2파운드, 3파운드에 대부분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전자라고 제가 말씀하셨죠. 이 물품은 전 세계에서 7,500개 한정품으로 밖에는 생산되지 않았다 합니다.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고가의 물품이다. 도자기들이 1250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굉장히 해명을 하고 당당하게 해명을 하는데 1250점 모두 다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산 것이다. 대부분이 다 벼룩시장에서 산 것이다. 그거 몇 파운드 안 된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1250점의 도자기 등을 어떻게 집에서 사용한 사람이 어딨냐. 궁궐에서 살았냐. 그리고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졌듯이 저 중에는 상당히 고급 브랜드의 도자기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실체가 뭡니까? 이거 정말 다 집에서 쓴 거 맞습니까? 글쎄요, 제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후보자의 어제 해명은 한결같이 1250점의 도자기 그리고 또 조명용 샹들리에라고 하죠. 보통 이제 호텔이나 이런 백화점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고급용 고급 샹들리에도 다 집에서 사용했던 것들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핵심은 외교관의 이삿짐으로 그 물건들을 들여왔는데 그것이 만약에 관세를 내지 않고 정상적으로 반입하려고 그러면 3개월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만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법의 유죄 무죄 처벌 여부를 의식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제 무관세로 들여왔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려면 결국 3개월 이상 사용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지금 관세청에서 지금 다시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 관세청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이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사용했던 거다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당시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 영국 대사관의 참사관으로 근무할 때 이제 사들였다는 건데요. 당시 썼던 관사의 평형수가 한 30평 가량 넘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 30평 가량의 집에서 샹들을 8개나 사용할 수 있고 1000점이 넘는 도자기를 보관할 공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게 2005년도부터입니다. 예. 16년 전부터 시작돼서 16년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들을 많이 이제 사회가 요구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관료 출신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박 후보자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관료지 않습니까?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도 했고 차관도 했었고 근데 관료 출신이 해외에 나가서 들어오면서 그 많은 물건들을 갖고 들어왔다는 게 글쎄요 지금까지 참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참 보기 드문 좀 장면인 거죠. 그런 점에서 그나마 제가 볼 때 마지막 장관 후보자들 관료 출신을 대거 앉힌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안정성을 기했던 건데 전혀 엉뚱한 결과를 좀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야당에서는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도자기를 밀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논란인 샹들리에입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자, 배우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상들이에는 사진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8개나 됩니다. 이것 집안 장식이나 가정 생활 중 사용한 것 맞습니까? 예,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이 정도 상들리에서 국내 중고가만 수백만 원대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궁궐에서 사셨어요? 난파선에서 보물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일반인이 이 정도 분량을 세간 신고 없이 들어와 판매했다면
한마디로 밀수입니다. 교수님,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중간에 두 개가 저희 현재 집입니다. 집에다 달아놨던 걸 떼어서 자,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우리 샹들리에 8개 사진을 야당에선 제시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는 다 쓰던 거다라고 말을 했고 그중에 2개는 현재 집에서 쓰고 있는 걸 떼다가 갖다 놨다라고 했는데 6개든 8개든 많은 건 많은 건데요. 김현아 야당의 비대위원님, 통상 샹들리에를 6개에서 8개 정도 쓰려면 일단 달아야 할 공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뭐 번갈아 가면서 한다 하더라도 샹들리에가 이렇게 쫙 늘어져 있잖아요. 이게 사실 파손이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단다 하더라도 이거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할 공간도 또 있어야 할 것 같고 샹들리에 6, 8개 빼고 도자기 뭐 1000여 점까지 보관하려면 공간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샹들리에 발언. 8개의 샹들리에를 다 집에서 썼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화장실, 그다음에 다용도 세탁실까지 다 달아도 8개를 달을 공간이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 샹들리에는 이렇게 벽에다, 천장에다가 붙이고 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리가 파손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 부르죠, 보통. 예, 그래서 자주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공간에 뭐 8개를 번갈아 썼다, 이것도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좀 저 해명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대부분 그러지 않을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동이었다. 만약에 저런 것이 그냥 당연시되고 당연히 사용됐던 물건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 공직자들 전부 다 저런 것들을 관행으로 쓰는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도대체 청문회 왜 하냐고 합니다. 네. 청문회에서 걸러지지도 못하고 검증도 안 되고 도대체 청문회는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정례적인 행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저 변명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예. 도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를 하루에 10잔씩 잔을 바꿔 마셔도 저 커피잔 다 쓸 수 없습니다. 정말 너무 국민을 무시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집에서 쓰던 거야만 세금을 안 낸 것에 대한 해명이 되기 때문에 혹시 후보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당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밀수라면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래에 유사한 사례도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었던가요? 징역형.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 부인, 도자기 티포트 커피잔 샹들리에 1250점, 수천만 원어치로 추정됩니다.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죠? 국내에서 도자기 판매를 통해 후보자는 3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라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게 다 집에서 썼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게 밀수로 인정된다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경우 대한항공 화물기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 의류 등 8,900여만 원어치를 밀수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밀수는 이렇게 규모가 수천만 원어치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현아 씨의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밀수 탈세함을 인정하십니까? 직접 지시를 하신 건가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 주로 의견 개진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뭐 물품 이런 거는 세금 내고 들여오신 거예요? 혐의 인정을 안 하시는 거. 정혁진 변호사님, 1250점이면 상식보다 많고 샹들레도 8개, 지금 후보자는 모두 다 쓰던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거 관세청에서 이거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관세법에요. 96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해외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외교관도 있을 수 있고 해외 주재원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사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관세법 96조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 하위법령인 기획재정부령 48조의 1을 제가 찾아봤어요. 예, 법을 찾아보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만 이렇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입국 전에 3개월 이상을 집에서 사용했어야 하고요. 중요한 거는 입국 후에도 가지고 온 다음에도 계속해서 집에서 가정용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할 것이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가정용으로 사용해야지 카페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판매용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카페에 진열해가지고 그 카페에서 이렇게 손님들 찻잔으로 사용해도 안 되고 판매는 더더욱 안 되고. 판매는 더더욱 안 되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도 나왔지만 모녀가 같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 이명희 씨, 그 조 회장의 부인이었던 이명희 씨도 똑같이 그 그 여행 그 여객기나 아니면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개인 물품을 밀수했다고 해가지고 예. 제가 찾아보니까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러니까 모녀가 똑같이 실형을 갖다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일들도 벌어지냐면 해외에서 직구하잖아요. 예. 해외 직구를 해가지고 제가 뭘 산 다음에 그것을 되팔았을 때에도 뭐 소소한 것들이야 이렇게 처벌을 하지 않겠지만 그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면 그것도 밀수에 해당하는 건데 예. 저 케이스는 당연히 밀수에 저는 해당이 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건 100% 밀수다. 99% 밀수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개인 견해죠. 네, 그 다음에 죄질이 더 안 좋은 게 첫 번째 이게 외교 행랑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죄질이 안 좋고요. 이게 외교관 해수부에서 파견해가지고 대사관에 외교부의 대사관에 영국 대사관에 파견한 외교관 신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예. 저런 식으로 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 조현아 씨나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저 후보자는 박준영 후보자는 부인이 얼마나치 팔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가 봤을 때 300만 원 이상은 판 것 같다. 스스로 판매를 한 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했어요. 불법 그러니까 판매까지. 자가 소비한 것도 실형을 받았는데 제3자한테 팔아가지고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은 죄질이 이중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저런 분이 공직자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은커녕 차관까지 했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는데 이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보자 본인은 다 사용한 거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다 사용한 거다. 1250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장관 후보자를 두둔했습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를 두둔하기 위해 재갈공명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본 의원이 그 오전에 도자기 구입 총량, 총 구입 비용, 국내 카페에서 판매 실적 자료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까지 그 어떤 자료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후보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유 제출 요구의 건을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리 침수봉대를 하더라도 요구르 특병으로 수류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벼룩시장에 가서 현금 주고 그렇게 사고 하는데 그거 3년치 하나, 둘, 서너 개, 10개씩 해서 모았던 부분들을 제가 보기엔 재갈공명이나 천재과도 기억해서 해내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여당에서는 3년 동안 한두 개 몸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 재갈공명이라도 기억 못할 것이다. 라며 후보자를 엄호하는데 재갈량을 소환했는데 정의당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후보자들 아니냐. 우리가 흔히 이제 보따리 장수라고 부르는 분들, 네. 그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걸 걸러내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서 인사검증에 있어서 무능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김용주 의원님, 네. 정의당의 말 어떻게 보십니까? 보따리 장수랑 뭐가 다르냐? 이걸 못 걸러냈다는 것에서 인사검증, 청와대 인사검증이 이 정도 수준이냐라는 정의당의 비판이었거든요. 그 아픈 지적이죠. 예. 실제로 보면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의 외교 행랑이 물론 이제 이사를 들어고 외교관들이 이사를 가고 올 때 사실은 그런 편의를 봐주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런던에 살아가는 외교관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런던 안에 거주하기도 되게 체류비도 비싸고 차를 갖고 다니기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 뭐 다녀본 분은 아시겠으면
많은 도심을 통과하는데 엄청난 많은 돈을 들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외교관, 런던에 있는 우리 외교관의 대부분들은 런던에 살지를 못할 정도의 비싼 상황인데 그 속에서 말하자면 회수부 파견 공무원들이 저렇게 부인이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는 취미생활일지는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개인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예쁜 뭐 어떤 그 찻잔 정도로 하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부분을 네. 저렇게 말하자면 사적인 용도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부분이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방금 뭐 정의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 자체를 검증하면서 전혀 몰랐던 것이면 몰랐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또 알아서도 저 정도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공직기관에 상당히 많이 해이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하나 가장 제가 이제 실망스러운 것은 후보자의 태도예요. 예. 저 부분이 있었으면 사실은 일상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났다. 그렇다면 아예 고개를 숙여서 우리 제 아내가 사실 작은 카페를 하고자 하는데 철저히 모아가지고 이렇게 참 뭐 적절하지 않은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를 내가 마셔봤다. 그럴 수 있죠. 우리도 해외에 솔직히 말해서 담배값이 비싸기 때문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담배를 사고 해요. 면세점에서. 예. 많은 담배를 사갈 때 뭐 합니까? 담배를 뜯어서 가죠. 내가 피우는 담배다. 그러면서 세금 안 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탈세 의혹이 아까 전혁빈 변호사가 있는 것이고 분명하게 이번에 장관 청문회 통과되든 안 하든 간에 장관 청문회 후보의 부인은 정확한 조사를 받아야 된다. 밀수 혐의든 뭐 혐의가 무엇이든 간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끝까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번엔 과기부 청문회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자 조국, 마리 퀴리, 여야에서 각각 나온 말입니다. 야당에서는 여자 조국이다. 여당에서는 마리 퀴리를 소환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이 문제 없다고 봅니까?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랑 동반 출장 간 게 4번이고 같은 방 썼죠? 네. 같은 방 쓰면 호텔비는 반반씩 냈습니까? 방을 하나 잡았을 때는 한 명만 처리를 했고요. 그럼 한 분은 공짜로 잤네요? 그렇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무임승차한 거네요? 무상 숙박. 항공료를 포함한 모든 다른 비용은 다 자비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어차피 혼자 출장을 가도 방을 하나 얻어야 되는 건 동일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컨퍼런스에 갈 때 이 가족들 동반하는 관행들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학술대회에서도 그런 문구를 넣는 이유가 그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언론 검증보도 댓글에는 보면 말이죠. 여자 조국이냐 그래요. 이대로 임명되면 정권에도 부담이 되고 정권 말기에 이 레인드 기차에 터보 엔진 다는 격이 돼요. 이 의혹 하자 종합 세트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국비를 받아서 해외 출동,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해외 출장에 딸과 남편을 수차례 동행한 것과 관련돼서 관행이다라는 발언이 여당과 후보자에게서 각각 나왔는데 이재명 기자, 관행 맞습니까? 그래서 학계에서는 뭐 일정 정도 뭐 조금 전에 과기부 장관 후보자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걸 독려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한국연구재단에서 약 4,4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4차례 이상 남편 내지 가족과 그러니까 딸들을 동행했던 건데 거기에 국비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했을 때 과연 국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이제 본인이 어차피 묵는 숙소니까 가족이 묵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무임 숙박을 했다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후보자 본인도 사려 깊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여당에서도 물론 이제 몇몇 의원들은 이렇게 방어를 하기도 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역시 한국 정세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저것이 이제 관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 이 어제 과기부 장관 청문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죠. 부동산 투기라든지 탈세라든지 노문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과기부 장관뿐이 아니라 모든 후보자들이 근데 늘 그 자리에는 꼭 필요한 윤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문제들을 다 완벽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후보자 고를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는
꼭 필요한 윤리라는 게 있는 거죠. 과기부 장관한테 가장 필요한 게 연구윤리인 거죠. 연구윤리.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하면 결국 이제 논문 표절이 없는지, 그다음에 논문의 어떤 연구 성과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 또 하나가 이제 학회 가고 이럴 때 비용의 비용 처리라든지 연구비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기부 장관한테 가장 중요한 윤리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 과기부 장관에게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고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이런 것 자체가 전 정부가 어쨌든 모든 걸 다 완벽한 후보자를 고를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서 약간 좀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예리한 분석 제기했습니다.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 상당히 많습니다. 국외 출장 가족 동반,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자, 3, 4번이 지금 이 기자가 지적하기로 뼈아픈 대목이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자, 4번이 이 4번 대목에서 여자 조국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제자의 논문에 남편을 제1저자로 등재했다. 그러니까 남편도 교수이긴 하나 교수에게 있어서의 어떤 연구 실적들이 평가받는 부분에 있어서 제자의 논문에 남편이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석연치 않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 조국 전 장관 부부 같은 경우 딸을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시킨 바 있고, 그 지도교수와 지도교수의 아이에게 상응하는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여자 조국 아니냐,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지적 들어보시죠. 남편은 제1저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했고요. 핵심적인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전반적 기술까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1저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자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떠넘기기 하신 거고요. 청년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장관뿐만 아니라 NST 이사장도 되지 말았어야 할 파렴치한 인사입니다. 저의 배우자는 그 수학적인 분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이 훨씬 좋아지고 더 좋은 저널에 논문이 게재될 수 있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인 건 맞아 보이는데, 김현아 의원님, 그 남편에게도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편의 제자의 1저자로 됐다면 상식적일 텐데 왜 본인 제자 논문에 남편이 1저자로 등재가 되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조 전 장관이 아이의 영어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병리학 의학 논문에 1저자로 등재돼도 문제없었다라고 해명했던 대목과 남편의 수학적인 분석이 뛰어나기 때문에 본인 제자 논문에 1저자로 등재돼도 무관하다라는 분석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두 분이 전공이 같다는 게 이제 후보자의 변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사람이 없나.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부부가 공동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대학 교수, 그리고 또 제자와 남편이 논문으로 엮여 있는 이런 후보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얘기했던 인사원칙 7대 원칙이라고 있었죠. 그 원칙에 많은 부분들이 걸리는 사람들을 왜 이번에 임명을 했나. 저분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할 사람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국 장관 청문회를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영혼을 탈탈 턴다고 할 만큼 정말 엄격한 여러 가지 도덕적 잣대를 갖고 청문회를 해오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 지금 벌써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를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또 이런 사람을 되게 당연하게, 그것도 시종일관 관행이라는 답변을 하게 하는, 저는 이런 후보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도자기 문제도 그렇고 국외 출장도 그렇고 논문이 정말 법적 문제가 없고 도덕성의 문제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관행인가? 아니죠. 분명히 꼼수이고 저는 편법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이 해온 그들만의 관행일 뿐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저기에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관행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조국 사태에서 왜 청년들이 분노했는지 저는 이번 정권이 정말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오늘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해명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조차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수학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자 논문에 1저자로 등재될 수 있다라는 해명에 대한 건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후보자의 발언, 말이 꼬이기도 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남편이 1저자로 등재된 부분과 관련돼서 이 후보자가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부터 전반적 기술을 남편이 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자 야당에서 그러면 제자가 남편의 아이디어를 표절을 해서 논문을 쓴 거냐라고 질문을 하자 거기에는 좀 명확한 해명을 못 내놓던 장면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뭐 조국 장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 1제자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논문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후보자와 후보자 제자가 연구를 하면서 나온 결과들의 부분적으로 사실은 후보자 남편이 끼어든 형태로 밖에는 상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일단 연구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명 자체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러면 그 논문을 누가 쓴 거냐, 그냥 제자가 쓴 거냐, 누가 쓴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만약 우리 사회, 지식인 사회가 한결같이 저런 형태가 관행이라면 과연 우리나라의 제자들은 얼마나 또 그 제자들의 연령이 젊은이들 아닙니까?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는 제자들이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을까 아니면 자기 것을 그냥 바친다는 느낌을 받을까 상당히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자기가 지금 저 후보자에게 저 교수에게 안 하겠다 못하겠다 받아들이지 어렵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강요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 전반이 지금 이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간에 똑같이 어떤 교수를 만약에 장관 후보로 모셨을 때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즉 공부의 지식인 사회사 간에 골이 깊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 저자의 등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덕질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패널들 개개인의 견해, 개인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여당이 후보자를 두둔하는 데 있어서 재갈 공명을 소환했다면 이번에는 마리 퀴리 부인이 나왔습니다. 마리 퀴리 여사 아시죠? 그게 어떤 분입니까?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누구랑 연구를 했습니까? 남편이랑 네, 남편 피에르 퀴리하고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남편과의 연구 실적들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저희가 마리 퀴리 부인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이거 탈락입니다. 자, 오늘 뜨거운 인물들이 많은데요. 뜨거운 분들만 모아봤습니다. 오늘 핫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최강욱 의원, 앞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죠. 자,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철회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민주당 대변인이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소화제로도 사망한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강욱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앞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별개로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당선 무효형 구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줬다라는 혐의와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조 전 장관 아들 실제로 인턴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봤습니다.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서 호도했다라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게 당선 무효형입니다. 자, 이 재판 이후에 최강욱 의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간을 낭비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의도를 지금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사건이 왜 시작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그 시작한 당사자,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 같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이런 어이없는 사건을 통해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자, 최 의원 본인의 해명 들어봤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말 같지 않은 사건이라고 했는데 앞서 1심 사건에서 유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문제는 뭐냐면은
조국 전 장관 아들한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적어도 1심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구형 1년 나왔고 그 선고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와가지고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인데. 아니 그러면 지난번 재판은 네네. 지금 보고 계셨던 것처럼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라고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 그 업무방해 혐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지난번 건은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가 나온 거고 이번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형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예컨대 최강욱 의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고 출마한 다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내가 저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업무방해죄를 어쨌든 1심에서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회의원 선거 나가가지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검찰이나 그때 아마 그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까지도 스스로 문제를 갖다가 만들게 된 거죠. 최강욱 의원이. 그 다음에 지금 업무방해죄가 항소심에서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이상 100%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그 유죄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까? 이건 10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사건이니까.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검찰이 300만 원의 그 벌금을 구형을 했는데 이 재판부에서 100만 원 이하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뭐 한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뿐이지 만약에 업무방해죄가 다시 그 뒤집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번 그 재판도 100%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께서는 100% 유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업무방해죄가 뒤집히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다시고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줘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앞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인턴을 했다라는 선거 기간 동안 했던 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건데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검찰은 만약에 앞서서 업무방해죄 유죄 선고받은 것과 의원직 박탈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아니죠. 그거 실형 나왔으니까 그것도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니까 의원직 박탈의 요건이 훨씬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박탈되고 이렇게도 박탈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별로 없는 거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컨대 업무는 방해했지만 선거 기간에 뭐 아들이 인턴했다라는 정도의 사실과 다른 발언은 좀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안 된다라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뭐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럴 가능성이 없고요. 똑같은 사실관계이지만 최강욱 의원이 행동을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 허위 인턴 그 증명서를 써준 게 잘못이 된 거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지금 최강욱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 나가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나는 결백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뭐 물론 이제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그 나를 보고 표를 많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다. 허위 사실을 해서 유권자들의 잘못된 내용을 호도해가지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굉장히 왜곡시킨 것이다. 이게 지금 검찰의 의견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도 비슷하게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 변호사님 의견 주셨고요. 물론 이제 최 의원은 2심에서 이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심 유죄 선고 이후에 최 의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검찰의 복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죠. 그건 지난번에는 이렇게 말했고 이번에는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디 있냐 뭐 하냐라고 윤 전 총장을 비판을 했는데 이재민 기자 본인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선거 때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게 구형을 받은 건데 왜 윤석열 전 총장 비판을 하고 있죠? 연결고리가 어떤 겁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이 나오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한 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나는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다. 다시 인턴 확인서는 명백한 인턴 활동을 하고 나서 내가 발급을 한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검찰이 업무방해 별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걸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법적 의미를 떠나서 다소 검찰이 과도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재판 유무죄를 따지면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또 어차피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허위사실까지 꼭 걸었어야 되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사실 그게 좀 과도할 수도 있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작 자체가 검찰에서 시작한 건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본 것처럼 업무방해라는 게 결국은 인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 자체가 시작점인지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해야겠죠. 예. 하지만 분명히 신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영어 번역 등 일부 업무를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정기적으로 인턴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걸 이제 증명하려면 제가 볼 때 최강욱 대표가 그만큼 본인이 인턴 활동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어떻게 인턴 활동을 했는지는 설명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재판 과정에서 그걸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어제 재판도 보고 있으면 저희 이제 취재 기자가 쭉 올린 이제 글을 보면 검찰의 질문에 최강욱 의원의 대부분의 답변은 답변하지 않겠다. 그게 왜 중요하냐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재판 과정에서 글쎄요, 뭐 본인이 생각할 때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자신의 기소 자체가 검찰권 남용이다. 그러면 뭔가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걸 하기가 참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검찰에게 말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죠. 뭐 검찰의 질문에서 답변하는 자체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전체 재판 과정을 보면 굉장히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묵비권 행사하는 것으로 재판을 일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재판부가 검찰에 말리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검찰의 정치에 법원도 논란하고 있다는 게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해해야 할지 결국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는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최 의원의 결백을 입증할. 9개월간 인턴했다면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식적이죠. 검찰 측 주장. 조 씨 2017년 최강욱 의원 사무실에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자 일상생활하며 카톡 등 디지털 기록이 남기게 된다. 조 씨가 주 2회씩 9개월간 인턴했다면 그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냐라고 최강욱 의원에게 묻습니다. 재판부가. 그러자 답답하다. 청와대 근무하며 겸직이 안 돼요. 사무실 정리하며 자료 전부 폐기했다. 자료가 없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부분 검찰은 석연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재판에서 최강욱 의원이 당시 정경심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최강욱 당시 변호사는 그 서류가 누구누구가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그 서류는 연구대를 위한 것이다. 어쩜 좋을지 하고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최강욱 의원은 이 인턴 확인서가 어디에 쓸지 몰랐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어서 이 문자를 보내놓고 어디에 쓸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논란이 인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조국 전 장관 청문회에서 아들의 또 다른 인턴 경력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때 조 전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28명에 대해서 증명서가 발급됐는데 27명의 증명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후보자 아들 것만 양식이 저렇습니다. 그 센터에서 발급을 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날 그게 발급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인턴십 했던 것을 4년이 서류를 여러 가지 용도로 대학원 진학이나 등등 용도로 서류를 띄는 자체가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이게 인턴십이란 과연 이런 거냐. 청년들에게 논란이 들어요. 사실은 수많은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인턴십 기회조차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취업 전선에서. 그런데 9개월간 인턴을 했다지만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재판부의 결과, 1심 결과에 따르면 쉽게 인턴 확인서를 받아내 대학 입시에 활용을 해서 쉽게 명문대에 입학한 것. 1심 재판부의 설명대로라면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인턴십 기회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어떻게 와닿을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20대가 어떤 표심을 나타냈는가도 관심이 증폭되고, 심지어는 다음 대선도 20대의 기류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아무리 탈근대 사회라고 하더라도 이 기표와 기의 간의, 즉 인턴이라고 하는 용어와 그 용어가 갖고 있는 뜻 간의 이질감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인턴이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알았던 인턴은 사실은 의과대 학생들이 하는 인턴으로 봤습니다. 이제 열심히 수련회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인턴이다. 예. 그리고 월급을 받아야 되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열심히 9 to 5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 인턴입니다. 근데 지금 최소한의 만약 기록이 없다 하지만은 본인의 기록을 없앴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인턴을 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늦겠습니다라든지 문자와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번 정시에 가서 정확한 일만 하고 간 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어떤 클라이언트에 무슨 자료 받았습니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라든지 그런 증거에서 오늘은 학생이라면 오늘 좀 늦겠는데 몇 분까지 가겠습니다라든지 최소한 9개월이라면 그 정도의 기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고 그 회사에 있는 그 법률사무소에 있는 직원 누구나도 그런 데 대한 인지가 안 돼 있는 인턴이 인턴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나는 조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너무 본인이 사실은 법무부 장관 후보였고 또 부인은 영문과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이라는 용어를 저렇게 쓰나, 아무렇게나 다니고 마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 말하자면 몇 시간 끄는 어떤 그 실적 따듯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것도 실제로 진인지 아닌지 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면 과연 정말 사다리 걷어차기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문화자본적인 네트워크가 없는, 그 교수 아버지와 엄마가 교수가 아닌 사람, 혹은 아버지 엄마가 의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말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아까 말한 대로 제자 논문에 혹은 다른 교수 친구 아버지 논문에 공동 저자 또 인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환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쌈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을 비하하고 비난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기소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를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고소는 취하를 하겠지만 성찰하라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했다거나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했던 과거 발언을 뒤집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사과나 미안함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청년정의당은 앞서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합니다. 독재 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입니다.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기자,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했다.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청와대 논평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청와대 인식이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 그러니까 정의당뿐이 아니라 어제 참여연대도 비판 성명을 냈는데 진보 진영의 문제적인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대중의 비판의 대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모욕죄가 성립된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의 억압될 거고 표현의 자유 자체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예전부터 진보 진영에서는 모욕죄를 폐지해야 된다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시민을 상대로 모욕죄를 고소한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침해다. 이게 지금 진보적인 비판입니다. 그럼 대통령은 어제 어떤 설명을 하냐면 나에 대한 개인적 비난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국격과 외교 문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진보적 얘기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을 과도하게 비판하는 게 국격을 침해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 과도한 비판을 이유로 시민을 고소하는 게 국격을 침해한 건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꾸로 설명을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외교 문제 때문에 특히 남북 관계 때문에 이걸 이제 고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시민이 뿌린 전단 때문에 외교 문제가 비화된다면 그 전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문제 삼는 그 국가가 문제인 거죠. 예. 만약에 미국이 우리 시민이 뿌린 미국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가지고 외교 문제 삼겠습니까? 결국 북한이 문제 삼는 건데 그건 북한의 문제인 거죠. 오히려 그런 전단을 자유롭게 뿌리는 게 우리 사회가 더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그런 점에서 남북 관계 때문에 이걸 고소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었고 마지막은 바로 성찰의 계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진보 진영조차 대통령에게 성찰을 요구했던 겁니다. 과연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헌법을 지켜야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를 진보 진영에서 성찰해달라고 요구했던 건데 대통령 거꾸로 국민에게 성찰하라 라고 요구한 겁니다. 전 그래서 이 문제를 왜 문제제기가 제기됐는지에 대해서 난 대통령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개인적인 날카로운 분석 들어봤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또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열려있다. 향후 고소 여지 남긴 열려있다. 향후 모욕죄 고소 여부 관련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기자가 그럼 또다시 모욕죄로 고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냐라고 묻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서 열려있다. 그러면 야당의 지도부인 김연아 비대위원께서 보시기에는 또 고소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라는 건데 야당이 이래요. 미안했다 말 한마디 없이 여론에 등 떠밀린 울며 겨자 먹기. 언제든 또 국민 고소할 수 있다는 엄포. 여전히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 모욕죄 고소 2탄의 예고라고 반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엄포고 또 다른 사안이 발생했을 때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는 예고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당초 이 고소를 당했던 청년이 나를 고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경찰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죠.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직접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대변인 논평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잘 몰랐던 문 대통령이 사실관계와 고소 진행 상황을 자세히 받고 나서 고소 취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 대통령이 고소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문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고소를 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라고 했단 얘기인지 명확하게 지금 사건에 대해서 팩트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청와대가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국경 문제 얘기하고 외교 문제 얘기하는데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정말 막말에 가까운 그 망언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모욕적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국격의 침해는 무엇입니까? 미국산 앵무새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적이다 말 안 하는 것들. 네. 뭐 이게 이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기가 예, 민망할 정도의 단어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욕죄로 고소됐다 취하된 이 30대 남성 청년의 입장 살펴보시죠. 자, 문제된 전단의 내용은 이런데 고소당한 30대 김 씨는 북한은 대통령에게 뭐 이렇게라고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왜 국민에게만 이러냐. 김연아 의원과 똑같은 입장을 지금 토로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문제된 전단 내용이 요게 이제 대통령에게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했던 건지 묻겠고요. 두 번째는 고소당한 30대, 결국 이제 취하가 됐지만, 그럼 고소당하다 취하된 30대의
김 씨의 이야기처럼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 안 하면서 왜 국민에게 이러냐라는 취지의 해명은 법적으로도 또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네, 모욕죄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풀면 모멸적인 욕을 하면 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앞자 따가지고 모욕죄, 모멸적인 욕을 하면. 근데 저 정도면 충분히 모욕죄 성립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고소까지 친히 하셨겠죠. 근데 저는 조금 전에 나왔던 최광욱 의원,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김의겸 의원, 황운하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게 이제 이 의원들이 지금으로부터 꼭 한 달 전, 올 4월 8일 날 형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 내용 굉장히 간단합니다. 형법 제311조를 삭제한다. 끝. 형법 제311조가 뭐냐면 모욕죄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황운하, 최강욱 이런 그 국회의원들이 아예 모욕죄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죄로 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달 전에. 그게 불과 한 달 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당에서. 한 달도 안 됐어요. 4월 8일이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017년에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다음에 작년 8월에 대통령 욕해서 기분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냐. 그런데 고소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말에 대해서 시건을 하신 거 아니냐.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모욕을 당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고소하는 것과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고소를 하는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고소하는 것은 일개 변호사가 억울하니까 이거 좀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건데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고소하는 것은요. 일선 검사들에게 이거는 그 고소를 형사처벌을 지시한다라고 하는 실질적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대통령이 고소했는데 이걸 갖다가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검사나 경찰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최고 권력자를 모욕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이야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열려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도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익준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쌈. 최근 백신을 접종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 등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몸이 마비되거나 의식을 잃는 등, 급기야 돌아가시는 등. 당국에서는 백신과의 인과관계성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여당의 대변인이 소화제로도 사망한다며 발언해서 논란이 돼서 사과를 했습니다. 논란의 발언 들어보시죠. 백신 접종한 다음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이제 의약품 경우에 그런 심각한 부작용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안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화제를 먹어도 약 부작용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백신의 어떤 불안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언론 태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동차 사고보다도 훨씬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차를 안 타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 출신의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 발언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으로 인한 혹은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은 그 가능성과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는 발언 취지였지만 정작 백신으로 인해서일지도 모를 부작용을 겪고 있는 가족들과 국민들,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소화제로도 사망한다는 발언이 적절했느냐에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겁니다. 3월 12일 간호조무사 A씨 40대 여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19일 팔다리 마비 증세로 입원을 해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고요. 3월 16일 경남 하동군 공무원 B씨 2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3주 후에 두통, 팔다리 마비 등 뇌출혈 증상, 수술까지 했고 청원까지 가족들을 올린 상황입니다. 지난달 29일 50대 경찰관 C씨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3일 후 사지마비 뇌출혈 의심 증상, 2차례 긴급 수술에 현재 의식까지 불명한 상황이고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신고가 17,000여 건이 신고가 됐고 사망은 89건, 중증이 66건,
이 중 중증 2건이 백신의 연관성으로도 인정이 된 상황에서 소화제로도 사망한다라는 여당 대변인의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의사 출신이고 어떤 말을 하려는지는 저는 알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20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팔다리 마비에 뇌출혈 증상이 있어요. 50대 경찰관의 가족은 2차례 수술하고도 의식을 잃었습니다. 접종 전에는 건강했던 분들입니다. 그 가족들 앞에서 이용빈 대변인이 똑같이 그 말 할 수 있느냐. 소화제로도 사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내용 자체 아까 이제 앵커도 말한 것처럼 그것도 뭐 본인이 전문가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정당을 대표해서 누군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작용에 대한 심사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중에 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런 분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뒷받침하도록 최소한 더 배려를 하고 인간성 여부를 뛰어넘어서 현재 지금 병실에서 말하자면 돈도 뭐 치료비도 못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라든지 보다 적극적으로 그 문제들이 너무 지나치게 인과성을 따지지 않고 좀 말하자면 두텁게 그분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가 첫 번째 정부 여당의 대변인이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가능성이 확률은 많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전문가적 의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대변인으로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본인이 이 얘기가 어떤 식의 오해로 또 어떤 식의 섭섭함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화제와 백신이 어떻게 같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안이함이 이 정도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아무리 맞는 얘기도 다르고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결국 대변인은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의 핫쌈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사건이고 도대체 왜 20대 의대생 아들이 한강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발인식이 열렸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취재 기자가 발인식에 다녀왔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손정민 씨의 아버지가 누구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통탄해하는 심정을 밝히고 있고 조금 전에 가족들과 또 아버지와 함께 발인식이 엄수되는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부친이 오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하늘이 내려준 선물, 내가 착한 너를 얻으려고 아무것도 한 게 없기에 자, 이거 읽을 수가 없게 지금 영상이 편집되어 있어서 우리 혹시 이 상태에서 정지 가능할까요?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어떤 내용이죠? 그냥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죠. 지금 뭐 아들이 실종되고 나서 이제 한 닷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고 지금 아버지는 사실 당시에 아들과 함께 있었던 친구를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경찰이 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제 뭐 진정서도 내고 이렇게 굉장히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아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을 마지막으로 남긴 게 아닌가 싶고 오늘 발인식에서 굉장히 가족들이 많이 오열하면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취재 기자가 전하고 있는데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진짜 너무 건강하게 나가서 친구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알았던 아들이 시신으로 다시 발견돼서 돌아왔다 그러면 뭐 누구도 뭐 그 슬픔을 감히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저 글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아이를 보낸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지금 아버지는 계속 이제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 의문점이 너무 많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뭐 국민청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 뭐 국민청원이 있든 없든 걸 떠나서 경찰에서 어떤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서 하여튼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미스터리가 많은 건 또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좀 규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편지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착한 너를 얻으려고 아무것도 함께 없기에 넌 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네가 우리에게 왔다 간 기간이 21년밖에 안 돼서 너무 서운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고 우리 부부에게 인생은 살아갈 만한 것임을 알려주었고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아들아, 네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랐을 거야. 지금의 이별이 너무 아쉽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이제 너를 보내주려 한다. 우리는 늘 너와 함께 할 거고 널 그리워할 거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있을게. 엄마는 걱정하지 마. 아빠 믿지? 사랑한다. 라는 안타까운 또 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사망한 이 아들이 굉장히 살아생전에 아버지와도 돈독했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주고받은 카톡도 공개가 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잘 커줘서. 그러자 저희 장성한 아들이 사실은 이러기 쉽지 않은데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고, 아들이 할아버지는 저렇게 환하게 웃을 때가 많고 좋았지. 아빠 엄마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너 능력까지 볼게. 우리 힘내자 라며, 이게 사실은 장성한 아들이 아빠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살갑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사망한 의대생 아들은 그 누구보다도 특히 아버지에게 되게 애틋한 남다른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2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떤 청원인지 함께 보시죠.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지금 30만 명이 넘었군요.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부탁드린다라는 청원이 순식간에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에서 이 친구에 대해서 섭섭함을 넘어서 뭔가 의견들을 토로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조문을 오지 않았다는 건데, 새벽에 친구가 조문을 왔다라고 하는데 거절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 새벽 1시 30분쯤 숨진 손모 씨와 있었던 친구 A 씨가 작은 아버지와 함께 빈소에 방문했는데 조문을 거절당했어요. 손모 씨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라면서 아이가 밖에 있으니 문상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고민하다가 너무 늦었으니 가라라고 말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찾을 때는 도와주지 않고 기사가 나니까 아무도 없을 때 온 거 아니냐. 친구는 어려서 판단 못할 수 있어도 부모에게 똑바로 하라고 전화하라고 전달을 했다. 라고 좀 뭔가 좀 감정이 좀 격앙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의심을 받고 있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겁나게 할 것 같다라는 상황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이 사건을 좀 저희로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지의 주장, 우리 아들은 혼자서 거기에 빠질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증거는 없애어두면 힘드니까 그 집 주변이나 이런 모든 것들, 뭐 차량이 됐든 핸드폰이 됐든 많은 자료가 있을 것 같고, 이건 절대로 그 아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주변 사람이 개입됐다는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자, 김연아 의원님, 사실은 뭐 너무나도 잘 키워놨던 아들을 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가 조문을 왔는데도 그걸 거절했던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일단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아이와 그 친구가 새벽에 나갔는데 한 아이는 죽어서 주검이 돼서 돌아오고, 그 친구는 이제 뭐
멀쩡하게 아무 사건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그 같이 있었던 친구가 이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뭐 물건을 찾는다거나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고, 저도 좀 피해자, 그러니까 지금 사망한 송군 아버님의 그 대사 중에서 그 생각이 나는데, 그 같이 있었다는 친구의 부모님들이 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 내지는 섭섭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식이 그런 같이 그 상황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런 사건을 당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그 친구 부모님이 조문을 와서 위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서로 지금 의심의 얘기가 기사로 먼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언론은 의식해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그 송군의 아버지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뭔가 미심적인 내용들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가 그것들을 좀 이렇게 빠르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지금 기댈 때가 경찰인데, 경찰들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 관련 기사와 관련해서 서울시 한강공원에 CCTV가 또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조사가 돼서 기사화됐습니다. 이제 한강공원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생활 공간인데요. 여기에 좀 CCTV라든가 이렇게 좀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좀 예방하고 또 그것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보안 장치들이 좀 같이 서둘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망한 손 씨 아버지는 사라진 친구의 휴대전화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의 핸드폰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개도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전화에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아들의 핸드폰으로는 자기의 핸드폰에 전화한 적이 없어요. 핸드폰이 확실히 없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자기의 핸드폰을 공기계를 사서 번호를 바꿨다고 했거든요. 하루도 못 찾고 핸드폰 번호를 바꿨다? 그거는 자기의 핸드폰을 찾을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는 보시 친구랑 바뀌었다고 믿고 친구 핸드폰으로 번호 받을 때까지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느 순간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고 나왔나 봐요. 그때의 허탈함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슬픔들을 준 사람들은 정말 그 대가를 받아야 돼요. 자, 정익진 변호사님, 뭐 사건의 실체 좀 수사가 되고 있으니 지켜봐야겠지만 그 사라진 친구의 휴대폰은 의문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정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이 없어졌다. 그러면 내 생활에 상당 부분이 아주 굉장히 곤란해진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디 있나 막 찾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신발이거든요. 왜냐하면 신발이 어디 있느냐, 그걸 버렸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왜 변호사를 대동을 했을까. 그 손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아버지의 어떤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새 검찰총장의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호수 카드.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추미애 전 장관이 소년원에 가서 세배를 받은 것이 한때 논란이었는데 그 옆에서 같이 세배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김호수 내정자입니다. 영상 보시죠. 아주 잘 잡았네요. 학생들이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갈 수는 없고 제가 어머니 역할을, 우리 차관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 생각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라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비밀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 내가 이게 악수를 하고 이게 뭘 주면 그 사람들이 꼭 잘 되더라고. 정말로. 내가 이제 여러분하고 내가 손도 잡고 선물도 줬으니까 진짜 다 잘 될 거예요. 김영주 의원님,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인데 왜 논란인 거죠?
글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저게 적절했나요? 저기서? 예. 그래서 정말 자기가 뭘 해주면 그 사람들은 잘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시점도 그렇고 타이밍도 그렇고 또 실제로 그 얘기보다도 근본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법무부 차관으로서 혹은 초창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말하자면 사건 문제를 다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누가 보더라도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쉽게 바람직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덕담으로. 그런데 이제 그 자체조차도 화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변에서는 김호수 검찰총장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했습니다. 정권의 호위무사로서 각종 정권의 불법에 연루되어 있고 현재 검찰 수사받는 피의자 신분이 검찰 수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치주의 파괴하는 총장 지명을 절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어제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정부 검사다라고 언론에 분류가 되는 진혜원 검사는 좀 다른 반응을 보여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죽 써서 개 줬다. 자, 이재명 기자, 의외의 반응? 이거 뭐 어떤 뜻이죠? 죽 써서 개 줬다? 그러니까 저 글에는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본인이 쓴 글에 뭐가 나오냐면 김호수 전 총장 후보자 그냥 비판하는 글이 나옵니다. 왜냐 봤더니 2017년도에 진혜원 검사가 제주지검에 근무할 때 피의자의 사주팔주 봐주면서 지금 변호인과 사주가 안 맞으니까 변호인을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사실 때문에 징계유예 회부됩니다. 예. 당시 김호수 차관이 검사 징계위원이죠. 당연히 징계위원이라서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진혜원 검사 말에 따르면 본인이 뭔가를 해명하려고 그러면 말을 끊고 그래서 굉장히 본인의 징계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게 바로 김호수 차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시에 견책 처분을 받았었는데 그 징계에 대한 어떤 앙금이 남아서 아마 그렇군요. 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배를 같이 받았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소되자 이렇게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한동훈을 위한 검찰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이 시민 공개적 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사장은 무려 5억 원의 손배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기소했다.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비판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후 전 장관의 주장 비판 어떻습니까? 일단은 고발이 있었으니까 검찰은 사건 검토를 해서 이게 기소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기소를 해야죠. 예. 그 범죄가 성립이 됐는데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피의자를 어떻게 보면 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니까 피해자니까 그 피해를 전부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거고 그 금액은 내가 이게 위자료니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에 한 5억 정도는 내가 손해본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얼마를 인정할 것이냐. 그것은 뭐 법원의 그 판결의 내용이니까.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왜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 저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소가 돼서 형사 판결이 나오면 민사에서 그 금액이 상당하게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추미애 전 장관이 유시민 그 이사장을 대신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굳이 이렇게 나설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한 추측은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측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나요? 광고 보고 오시죠. 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저희들이 좀 희망적인 뉴스로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진행하면서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많은 아이들이 버려진다는 뉴스를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주변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조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아빠로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